안녕하십니까. 채박의 만남, 채박의 체온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해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해국 교수님 정말 귀하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 지금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시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 의정부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 성모병원 옆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본교 교정이 있죠. 거기에도 연구실이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려서 같이 연구도 하고요. 네.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누비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워낙 바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바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대외비로 하겠습니다. 네. 정신의학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특히 선생님께서 관심 가지신 진료 분야, 또 또 환자분 특성들, 주로 이런 환자들을 본다든지, 또 연구도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고 진료하시는지요? 모름지기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연구, 봉사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진료는 사실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워낙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모든 환자를 보긴 하지만 가능한 제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보고 싶어 하고 또 좀 제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중독 환자분이고요. 과거엔 주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도박, 음식, 그리고 포르노, 게임, 다양한 행위 중독 환자분들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환자분들은 청년들. 그래서 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사실 과거로 따지면 많이 어른화 돼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외래에서 보면 이제 소녀 같은 감수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인생 이행기 때 잘 적응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와서 그런 친구들이 또 중독 문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자아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은 주로 그 친구들 잘 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진료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보고 있고요. 연구는 사실 이제 주로 정신과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임상 연구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래에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어떤 약을 쓰면 좋아지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고 하는데 저는 중독 환자를 보다 보니까 중독 환자가 일단 외래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진료실 바깥의 세상이 너무 이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 시스템이 중독을 조장하고 또 내가 여기 진료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잘해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요인 때문에 또 중독이 재발하는가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역학이나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밖에서 볼 때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런 외부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NGO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실제로 활동도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걸까요? 약간 그런 기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재수하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 관심 되게 많고요. 재밌게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외향적이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독 환자를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서 중독 클리닉을 오픈했는데 환자 잘 안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타임에 한 분도 알코올 중독 환자가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입원하면 이제 자세히 파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중독이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입원을 하는지 봤더니 예를 들면 알코올 환자들은
보통 20대 때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근데 45세, 50대 때 첫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따지면 암 4기에 첫 입원을 하시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치료가 엄청 잘 안 되죠. 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밖의 세상이 너무 중독에 중독적인 쉬운, 거죠. 특히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외국에 비해서 특히 더 심하다라고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면에 보니까 중독은 특히 산업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술도 사실은 많이 먹으면 중독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은 술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술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 술을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는 막 많이 팔고자 하고, 이게 하면 좋은 거니까, 하면 재밌고 즐거운 거니까 계속 그거를 하도록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마케팅도 하는데, 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고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뭐 교육하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뭐 진료실에서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도 잠깐 생각납니다. 다토 노먼 베순이라고. 네. 쑥스럽긴 한데요. 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작은 의사고. 네. 정말 감동을 주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큰 의사다. 네. 네. 대의, 큰 의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나름 성향상 진료실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런 뭔가 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고, 결국 의사의 또 보람은 이게 아팠던 사람이 아프지 않았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걸 보는 그 고유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큰 의미로 그걸 집단이나 사회를 좀 확장을 해서 뭐 정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가 조금 변해서 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더 크게 보람이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이 많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사실 노는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그건 알아서 노는 거고 뭐 노는 게 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속도가 빠를 때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일단 경제성이 좋아야 되고 생산성이 좋아야 되고 빨리 발전해야 되고 아파트가 생겨야 되고 뭐 커져야 되고 이런 속도의 그 삶으로 한 7, 80년 전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팠던 이 근대 현대 사적 그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오로지 그냥 막 빨리 발전하는 것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여러 역사학자분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1900년대 이후에 되게 속도의 문화에 빠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님도 긍정심리학을 또 열심히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사는데 사실은 그 먼 미래의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현재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만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빨리 행복이나 뭐 즐거움도 뭐 뿌듯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아련하게 뭐 푸근한 그런 행복감보다도 행복도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또 빨리 이 뭔가 생산의 현장에 어떤 그 경제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쉴 때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기분을 빨리 업시켰다가 다운시키는 뭐 그런 기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술. 그죠? 술이고,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 가서 하루에 팍 끝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뭔가 자극적이고, 강하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냥 어떤 나머지 이 속도가 빠른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회적으로 해소시키는 구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로 놀기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도움도 되고 개인적으로 도움도 되고 건강도 해치지 않는 다양한 문화나 뭐 그런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사실 돈이나 시간이 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은 별로 없죠.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금방 거시적이 됩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큰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거시병이 있으니까 거시적으로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네, 거시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 실제로 그런 걸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와닿는 게 전 느낌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터넷에 네. 어떤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네. 뭐 이제 게임 업계와 또 이런 IT 이런 것들과 네. 관련돼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학계에서도 또 산업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이 과연 중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느냐 네, 하는 네,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네. 또 최근에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네, 네. 중독을 네, 네. 질환이다라고 네, 네, 얘기도 네. 하고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임은 과연 질환입니까? 재밌는 게 최근에도 뭐 여러 또 분들이 모이셔서 걱정을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좀 상당히 이해하고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순수한 염려나 걱정 이면에 뭔가 다른 것들이 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HO에서 게임 상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그 무브먼트의 슬로건이 뭐냐면 게임 질병화예요. 게임 질병화입니다. 그 자체는 이게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뭐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뭐 이런 상당히 되게 과도하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가짐으로써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중독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볼 수 있게 만들지 않고 게임 중독? 게임이 병이야? 게임하면 다 정신과 환자야?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든다. 상당히 많이 네.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실제로 뭐 사용하는 슬로건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되게 상당히 뭐 꼰대적 시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게임 프렌들리한 사람과 게임 프렌들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좀 가림으로써 분명히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스펙트럼에 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술 먹는 사람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가 중독이 되는 거고 도박도 합법적으로 즐기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도박 사용 장애라고 해서 도박 때문 사행 산업 때문에 도박이 생겼다라고 보지도 않고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 사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가 되면 아니, 게임 산업의 가치나 게임의 그 고유한 가치, 놀이로서의 문화로서의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 5월달에 WHO 세계보건기구 이제 총회에서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건 별로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게임을 사용하는 중에 일부가 어떤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중독적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미 병원에 오고 있고 게임 사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라는 곳이 병원을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잘 이야기하고 또 게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게임이 가지는 어떤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충분히 더 크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좀 울컥울컥 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그러나 게임의 일부를 가지고 게임 때문에 힘들어져서 비가역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은 치료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중독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선생님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활동 중에서?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보람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엔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야,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전문가가 진료실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까지 고민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꼭 중독 영역이 산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약간 있는 사람들이고 특권층이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좋은 가치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면에 단순히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그런 가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시민운동단체라든지 다른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소통해 나가면서, 적어도 이제 중독 분야에 있어서만은 되게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사회복지나 뭐 당사자나 이런 어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 소통을 하고 서로 별로 편견이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뤄내고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좀 더 잘하려면 사실 뭐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더 큰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 있는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진료실이죠. 진료실에서 그러면, 힘을 많이 얻습니다. 네, 그러면 회복하는 환자분들을 보시는 네, 건가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긴 하니까요. 하여튼 인생 전환기의 아이들이죠. 생긴 건 어른인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되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 특히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뭐 자살을 어렸을 때 목격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진료실에 와서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되게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강하게 입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친구한테도 얘기 못 했고, 이 진료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처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다음 올 때 조금 편해져서 오고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이제 보람 있는 순간들이죠. 뭔가 괴로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물론 문제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당장은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보람 있고요. 특히 중독 환자들도 뭐 요즘은 젊은 환자들이 좀 많으니까 젊은 환자들은 되게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흥미롭고 보람 있고 재밌어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한 4, 5년 동안 주구장창 술만 먹다가 뭐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그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치료받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오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하고 보람 있고 재밌죠. 정말 의사의 가장 큰 보람은 이제 행복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큰 아픔을 가졌는데도 부모는 너무 바쁘고 내가 얘기할 데도 없고 너무 소외되고 부모한테 얘기하는 걸 되게 미안하게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또 보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당장 얘기해도 업계에서도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특히 선생님 생각하실 때 어려운 일, 어려운 점이라는 건 어떤 걸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뭐 전에도 조금 이제 말씀드렸긴 한 건데 그런 이제 의사나 전문가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최종호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크로스오버 퓨전을 이렇게 넘나드시는, 잠깐 말씀드린 최종호 교수님이 긍정 심리학을, 긍정 정신의학 분야의 이런 활동들을 하실 때 저는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수님 제자로 있을 때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제자로 안 보이시겠죠? 제자로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그 긍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설명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서 아주 제가 귀감이 됐던 게 이게 주변이 다 똥인데 이건 똥이 아니야 라고 막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니다. 이 똥을 열심히 손을 걷어붙이고 다 치운 다음에 손을 씻는 거 이런 게 긍정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똥 얘기를 되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별로 반응이 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편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통으로. 네. 그 어려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나 의사를 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 네. 그래서 그게 깨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NGO나 시민단체, 특히 의사 전문가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생각보다 뭐 단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여서 그냥 회의만 하고 얘기하려면 돈도 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 지원도 좀 받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사회 초년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병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서 직원분들이 해주고 레지던트들이 해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는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그 내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기고 사회화의 질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다 새로 배우고 그 메커니즘을 익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재미도 있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대학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이고, 그러면 사실 외부 활동이나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과 후에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30대, 40대 때랑 또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으셨군요. 아니, 40대 이제 그 비밀인데 그런 부분도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아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외국은 보면 참 부러웠던 게 대학의 연구소도 같이 있고 그 연구소에서 뭐 충분히 인력도 쓰고 펀딩도 받고 하면서 이런 단순히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예방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활동들도 충분히 하나의 어떤 그 교수의 고유 업무로 좀 인정이 되는데, 우리도 별로 그런 구조 같지는 않아요. 국립대나 이런 데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난 것 같긴 한데, 사립대이다 보니 그런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여러 전문가들이 단지 본인의 어떤 일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회화하고 사회적으로 좀 보여주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장애물이 많고 되게 어렵더라. 네. 그리고 아니 좋아하지도 않더라. 네. 네. 오해도 좀 많이 하고 뭐 돈 벌려고 하느냐, 뭐 환자를 더 늘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처음에 듣기도 했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장애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나 뭐 아니면 병원, 대학 당국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주변 동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도 좀 바뀌고 그런 어떤 도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런 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케이스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하시는 긍정학교도 제가 볼 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도포럼이라고 하는 NGO를 여러 선생님들하고 다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료실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떤 전문가의 사명이나 미션이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내에서 절대로 더 탄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단 자각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어찌됐건 학회 활동이나 어떤 우리가 모일 때라든지 그런 좀 공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전공의 트레이닝 과정, 그다음에 전문의가 돼서 이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적인 옵션으로 좀 들어가서 뭐 트레이닝하고 배우고 평생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런 활동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의 그냥 활동이 일단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뭐 학회에서도 사회참여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좀, 전문가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아주 쉽게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좀 참여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조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 같이 정말로 뭐 정신질환자의 위기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클 때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당번을 서서 우리가 나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인 기간 동안요. 그리고 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진료 나가듯이 번갈아 가면서 좀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광주 뭐 에서 그런 비슷한 모델을 시험을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 정신 건강 내지는 어떤 정신과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나 뭐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항상 우리 정신과가 신체 건강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런 좀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정신 건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나 정체성을 좀 높일 수 있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당장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시면 선생님 생각하실 때 과연 그 말씀하신 정신건강이란 정신건강이란 뭘까? 이예국 교수가 보는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대신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는 친구를 항상 옆에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을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뭐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질문을 받고 오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 건강이라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흐름이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이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도 좀 다시 평상심을 찾기도 하고,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다가도 또 다시 평상심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작은 한 가지에 몰입돼 있고 집착이 돼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생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가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거나 미리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신 건강이다라고 한 가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뭐 일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보면 내가 원하는 나를 나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또 본인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내가 원하는 나,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나, 그리고 진짜 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가능한 좀 최대한 비슷한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다.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정해놓은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그 가면을 쓰고 생활하시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완전히 그 붕괴돼서 오시고, 그러면 사실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 뭐 지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일치? 진짜 나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가 좀 일치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저는
일탈 내지는 의외성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중독을 전공으로 하니까 자꾸 중독에 좀 비유를 하는데 결국 사람이 이제 저는 삶의 이유는 결국 행복, 잘 살고 싶은 거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려면 이 현재적 만족이라는 거하고 어떤 미래적 만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래 만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뭘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거여서 지금 막 재밌고 즐겁고자 하는 욕구를 또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좀 지연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삶이라는 게 되게 팍팍해지고 정신적으로 되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저는 일탈인 것 같아요. 의외성인 것 같고 그 일탈이 뭐 나쁜 짓을 하라는 의미에서 일탈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뭐 어울리지 않게 가끔은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거의 어울리십니다. 아주. 아니 저는 원래 수트가 어울리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수트 입은 거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사야죠. 사야죠. 사야 되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뭐 꿈꾸는 거, 다음에 뭔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한번 시도하는 것들. 아,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의외의 재미를 주고 그게 어떤 밋밋한 삶에 되게 기쁨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 그래서 뭐 요즘 밴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아주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때로는 그냥 깨고 나와서 좀,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할 때 완전히 평상시에 살던 거와 좀 다른 존재가 된 듯한 느낌. 그게 너무 많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 나이랑 좀 맞아요. 그럼 일탈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쵸. 늘 그게 일탈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일탈을 시도하는 거죠. 네. 네. 옆에서 보면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거고, 네. 또 그거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한 정신 건강의 한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수트를 쫙 차려입고 나오셨다 그러면 네. 제가 일탈하시는 아니요, 그게 뭐죠? 그게 원래 모습이었습니까? 네. 근데 정말 네. 이렇게 한 번 딱 바꾸는 그런 네, 것들이 네, 정말 필요하다는 네, 거 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을 타는 것이고 내가 가진 가짜 내가 아니고 정말 진짜 나와 다 일치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교수님께서 혹시 정신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팁을 뭐 이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질문 어렵더라고요. 특히 TV에 나오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텔레비에서 저희 진료실에서는 정말 잘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제너럴 퍼블릭 대상으로 어떻게 너무 영어 쓰지 마십시오. 일반인 분들에게 고민 좀 해봤어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뭐 가끔 쓰는 말이기도 한데 제일 가성비가 좋은 도구가 뭐냐, 내가 힘들 때. 결국은 본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괴로워서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본인을 좀 분리를 시켜라. 네. 분리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지만, 네. 예컨대 내가 괴로울 때 또 다른 내가 내 엄마도 될 수 있고, 내 아빠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아무튼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것 꼴 바로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너라면 네 친구에게, 너라면 너한테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들도, 물론 아주 심한 그 괴로움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되면 제가 왜 왔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어떤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정말로 그때그때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괴로워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냥 꼭
내 현실의 엄마와 아빠와 현실의 친구와 현실의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냥 나한테 엄마가 돼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진료실에 오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도 그 본인 마음속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저장해 놓고 뭐 좀 힘이 들면 꺼내서 볼 수 있고 꺼내서 다시 나한테 내가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런 좀 뭐 그렇게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한 발짝 물러서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년들의 아픔하고 생각해 볼 때 청년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같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부모, 네. 좋은 친구, 좋은 형제들을 잘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소위 이렇게 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아픔들이 더 많이 아프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더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그거는 지금처럼 사실 핵가족화 되어 있고 다들 뭐 맞벌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그런 정말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안전하게 와서 내가 정말 뭔가를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제시해주고 이런 거는 공공에서 좀 청년들의 정신건강, 청년들의 좀 인생을 지원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단지 이제는 가정에 맡겨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정말 사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시네요. 근데 사실은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을 때 사실 그들의 가족 자신도 사실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내 자녀가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가족이 아플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당황해서 오히려 더 상처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 가족이 아픈 그분들에게 어떤 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뭐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을 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제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한편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과도하게 가족의 책임감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뭐가 좀 부족하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괴로운 일로 인식이 돼서 그걸 어떻게든 빨리 잘 해결하려고 너무 노력을 막 하시는 오히려 거예요. 과도하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 과도하게 노력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외래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치료자가 아니니까 치료는 치료자가 하는 거고 가족은 그냥 지켜봐 주는 겁니다. 이 뭐 팔다리가 부러져서 뭐 간호를 해야 되고 화장실을 데려가 줘야 되고 뭐 병원을 데려가 줘야 되는 거는 정말로 가족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정신적으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해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자칫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더 폐가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옆에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주고 너가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 좀 도닥거려주고 거리를 오히려 좀 유지하면서 지켜봐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지치신 가족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라 하는 말씀이 실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위로이고 해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 때도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진료도 그러시고 사회적 일도 하시고 뭐 생각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정작 선생님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선생님의 정신 건강은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나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 괴로운 걸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괴로운 일이 많으니 일종의 맞불 작전이죠. 뭐 더 재밌게, 더 즐겁게 하는 것도 사실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중독하고 얘기가 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중독을 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한번 중독이 모자르니까 더 달려봐라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그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근데 뭐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들하고 코인 노래방도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차에서 혼자 뭐 헤비메탈 이런 거 틀어놓고 제가 과거 좀 노래 좀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진짜 막 샤우팅으로 노래 부르면서 언제 우리가 시간을 한번 내면 이 교수님의 샤우팅을 이 밴드를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진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좋아하는 뭐 와인 누가 소개해 주는 거 있으면 그거 뭐 조금 곁들여서 저를 위해서 제가 선물하듯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즐거운 일을 짬짬이 좀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도 나름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특히 이제 막 그 동네 헬스장에 가면 이제 그 막 근육질의 그 코치들이 이러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양반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곧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생각하는 동안 되게 기쁘고 즐거워지거든요. 액션 영화 보고 나오면 막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힘들어가는 네. 거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좀 마취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가능한 짧게 자주 계속 좀 그런 식의 좀 자주 들어가야 네, 된다.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합니다. 역시 중독 전문가답게 짧게 빠르게 근데 이제 보여줄 수 뭐 있는 것들을 가능한 좀 몸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한 쌓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네. 뭐, 해서 재밌는 일 새로 좀 찾아보고 또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그런 일을 또 하다 보면 좀 힘든 거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좀 감당 안 되고 이럴 때는 좀 뭐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뭐 어떤 그런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품과 또 자기가 잘하는 쪽, 좋은 쪽에 맞추어서 이게 정말 특성화되고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느낌이 많이 오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아주 쉽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놓는 것도 자기 성격하고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 오면 저도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여튼 다른 사람 기준 말고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딱 너 혼자 그냥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그냥 뭔가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본인의 심리적 방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공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가 정말 편해질 수 있는 너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뭐 그런 거 만들어 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같이 만들어보고 리스트도 만들어보고 작성해보고 해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뭐 오늘 계속 여러분 말씀해 주시지만 청년들이 고통스럽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여건 경제적인 것 따졌을 때 뭐 헬조선이니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 뭐 기성세대들이 다 해먹었다 우리는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우리 차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이 교수님도 기성세대신데 기성세대가 뭐 어려운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나서 잘 또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미디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보면 뭐 책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빚이 100억인 사람과 100만 장자인 사람의 그날 하루를 잘라보면 사실은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본인과 주변을 비교하면 뭐 정말 본인만 초라한 것 같고 본인만 뒤처지는 것 같고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괴로운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고 좋아지면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뭐 22살, 3살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뭐 자기보다 2, 3년씩 대학 졸업했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뭐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근데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2, 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과 다니고 있고 군대도 못 갔고 뭐 이런 아무튼 그 현실 자체가 그렇게 쭉 듣다 보면 저도 야 정말 살아있는 게 용다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견이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나도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22살, 23살, 4살 때 정말 누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뭘 하든 어떤 하나의 중간 과정의 길에 서 있을 뿐이고 다만 그 친구들은 그냥 뭐 계속 뭔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있는 측면 그것에 대한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뭐 별 다르게 얘기해 줄 건 저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20대라고 하는 삶 자체가 너무나 다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름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자기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자기 공간이라는 게. 그래서 네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네가 뭐 음악을 듣건 뭘 하건 너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정말로 그 순간만은 네가 오로지 그냥 너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그냥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누구나 정말로 다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뭔가 20대에 대단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또 내일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히 너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기 공간이란 말 정말 약간 좀 치유적입니다. 사실 나만이 갖는 어떤 공간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서 계속 끊임없이 걸어 나가는 것들이 삶이다. 이런 느낌이 참 와서 자기 공간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님은 20, 30대 어떤 자기 공간을 만드시면서 사셨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수님의 젊은 시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뭐 지금 와서 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살은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또 다시 젊어진다면 뭐 20, 30대가 된다면 난 어떻게 살 것이다. 뭐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고 난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 거다. 뭐 이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혹시 젊어지신다면 내가 이때 20대라면 무엇을 할까 하는 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20, 30대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저는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거가 좀 많았고 하고 싶은 거를 되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말고는 이제 다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적당히 이제 적당히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당히 했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적당히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일종의 한탕주의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뭘 하면 이게 이제 좀 성과가 쌓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좀 뭔가 발전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는 동안 되게 재밌고 그 재미를 흠뻑 몸으로 느끼기까지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좀 뭐 저장해 놓거나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거나 뭐 책으로 써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놨었으면 하다못해 사진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장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30대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거가 한 가지 있고 20대 30대 때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낸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 세대가 되게 좀 이제 그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막 못 모르고 막 날뛰면서 살 때 그 아버님이 막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잔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왜 꼭 지금에 서야 될까 뭐 그런 부분도 살짝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조금 이제 그 인생의 스테이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좀 남기면서 좀 살면 훨씬 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조금 더 규모 있고 좀 준비되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가능한 좀 기록을 남기고 뭔가 좀 조직화하고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기록으로는 저장이 비록 안 됐지만 네. 교수님의 인생으로 잘 저장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딱 나오는 것 같아서 비록 자료는 남지 않았으나 여기 아주 실물 자료가 남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셨는데요. 네. 혹시 뭐 앞으로 네. 내가 좀 더 바라고 있는 거, 꿈, 소망, 또 어떤 네. 일들 좀 하고 싶다, 이런 일들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중독이 많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뭐 경제가 요즘 뭐 많이 이슈인데 뭐 이런 말씀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이 느린 게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길게 보면 사실은 모든 게 이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대신 다른 게 좀 버텨주게 만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버퍼할 수 있고 물질적이고 속도의 어떤 가치보다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뭔가 뿌듯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서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동체 차원에서 전문가와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각자의 일터가 아니라 공동체 지역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좀 교감하고 서로 교류하고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들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사실 중독 예방과 관련된 NGO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독의 예방은 행복하면 중독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가족, 아이들,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좀 예방하고 행복감을 높이고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근데 지금 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교수님 하시는 긍정학교 같은 모델은 조금 또 다른 모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런 모델들을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우고 좀 늘려나갈까? 교수님도 아마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런 NGO 활동들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같이 해볼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고 앞으로 한번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꼭 이루어내셔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모델이 돼서 우리가 정말 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만하다. 삶이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빠졌다 이런 걸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다음에 뭐 많은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한 말씀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하여튼 제가 학생 때부터 전공의 때부터 이렇게 존경해 하던 최정호 교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테레비 이름이 최정호 TV인 줄 알았는데 이 제목이 뭔가요? 네, 뭐 최정호 TV도 제가 종편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고 혹시 있습니다. 뭐 베타 진행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또 그러면 한 코너를 우리 이혁 교수님이 하나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이혁 교수님이 맡은 중독 예방. 네, 중독 저희가 정말 우리 그런 섹션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진짜 그야말로 정신건강과 행복을 지향하는 모든 종합 편성 포탈 플랫폼을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번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을 것 시켜서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안 믿으실 것 같지만 하여튼 굉장히 전혀 짠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드셨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정말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흐름과 함께 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수님 같은 앞서 나가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질 것 같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최박의 채용과 비용, 최채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